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4년 차, 5년 차가 됐지만 손주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며느리한테 넌지시 말을 던졌습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서연아, 요즘 애 가질 생각은 해봤니? 며느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곧 36이 되는데 아직도 그 소리야? 고령 산모 되겠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벌써 손주가 둘씩 있는데 나만 없단 말이야. 엄마 마음 좀 알아줘. 며느리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해요. 내 몸이긴 하지만 넌 우리 집 며느리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혹시 일부러 안 낳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 애 안 낳겠다고 그러던데. 너도 그런 거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좀 쉬어야겠어요. 머리가 아파서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 같은데? 나중에 아들이 저한테 따졌습니다. 엄마, 왜 자꾸 서연이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뭐?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손주 낳으라고 압박하시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는데 그게 스트레스야? 엄마,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출산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요? 내가 언제 강요했어? 그냥 물어본 거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압박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주 보고 싶은 게 죄야?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저는 그 후로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겉으로만요.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손주를 볼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5년 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 큰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희 집에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 동생네 가족도 왔는데 동생네 며느리가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동생네는 벌써 둘째인데 우리는 첫째도 없네. 식사 자리에서 동생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아들이래요. 드디어 아들, 딸 남매가 되네요. 다들 축하한다고 난리였습니다. 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기특해. 둘째까지 낳아주다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좀 보고 배워라. 사람들이 다 애를 낳는데 너만 안 낳으면 어떡하니?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잠깐 움찔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6년 동안 참았어요. 6년 동안 어머님의 그 말을 들으며 살았어요. 언제 애 낳을 거냐고, 손주 보고 싶다고, 나이 들면 못 낳는다고. 매번, 매일같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 저한테도 제 삶이 있고, 제 계획이 있어요. 어머님의 손주 제조기가 아니라고요. 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식탁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시선들이 저한테 쏠려 있었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나는 그저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아들이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 이혼?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엄마, 육아 강요가 얼마나 큰 폭력인지 아세요? 서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서연이 편을 들 거예요. 제 아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그저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며칠간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있었던 일이 소문이 났는지 친척들한테서도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손주를 기대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제목 어머님께 육아 비용 견적서. 저는 무슨 내용인가 싶어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 항목별로 나뉜 비용들, 출산 비용, 산후조리, 영유아기 육아비,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맨 아래 적힌 금액, 금전적 비용 합계 약 1억 3천만 원, 양육 노동 비용 약 2억 9천만 원, 총 예상 비용 4억 2천만 원. 4억이라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쳤나? 며느리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이런 청구서를 보내다니. 하지만 파일을 끝까지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편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어머님께 그동안 저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손주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6년간 그 말을 들으며 많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면서도 정작 육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의 견적서는 제가 앞으로 10년간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갈 예상 비용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정말로 손주를 원하신다면 이 비용의 절반이라도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견적서를 보시고 육아가 얼마나 큰일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며느리 서연 올림.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4억이라는 돈.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저는 당장 전화기를 집어들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마누라가 나한테 이게 뭐야? 아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연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도 이거 찬성한 거야? 시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고? 엄마,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4억. 애 하나 키우는데 4억이 든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그동안 서연이한테 너무 심했어요. 뭐, 내가 며느리한테 뭘 심하게 했다고. 애 낳으라고 6년 동안 압박하시고, 명절 때마다 창피 주시고, 서원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나는 그저 손주를 보고 싶어서. 엄마는 손주 보고 싶다는 말만 하셨지, 실제로 도와주신 적이 없잖아요. 내가 언제 안 도와줬는데, 엄마가 오시면 도움보다 간섭이 더 많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솔직히 엄마는 육아 방식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고, 서연이 말은 하나도 안 들으시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주려던 게 아니라 간섭하려던 거였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는 서연이 편을 들 거예요. 서연이가 제 아내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서연이를 계속 이렇게 대하시면 저는 엄마 편을 들 수 없어요. 민수야, 엄마,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해 보세요. 손주를 정말로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자랑거리가 필요하신 건지.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주를 정말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랑거리가 필요한 건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보낸 그 견적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4억이라는 숫자, 그 아래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 분유값, 기저귀값, 의료비, 교육비, 양육자의 노동비용.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육아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민수를 키울 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키웠죠. 돈도 훨씬 덜 들었고 육아 환경도 지금보다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으면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거죠.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정말 손주만 보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 솔직히 말하자면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지만 친구들 모임에서 당당하게 손주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습니다. 계속 그 견적서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4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육아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건가? 나는 그것도 몰랐던 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야, 은희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잖아. 미안해. 요즘 좀 힘들어서. 무슨 일 있어? 저는 며느리가 보낸 견적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듣더니 웃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비슷한 소리 들었어. 진짜? 너도? 응. 손주 보고 싶으면 돈이라도 보태라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나는 육아비 조금 보태줬지.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만 가서 도와주고 간섭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우리는 손주만 예뻐하고 싶지. 기저귀 갈고 밤새 우는 애 달래고 그런 건 하기 싫잖아. 솔직히 말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곡을 찌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정했어. 내가 손주만 원했지. 책임은 지기 싫어했다는 걸. 그리고 며느리한테 사과했지. 사과? 응. 그랬더니 며느리가 좀 풀리더라고. 이제는 먼저 연락도 하고 손주도 자주 보여주고 그래.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없는 걸까? 손주를 원하면서도 책임은 지기 싫어했던 건 아닐까?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 손주를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 그 모든 게 제 착각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제 소유물이 아닙니다. 며느리에게도 인생이 있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거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사과해야겠어. 진심으로. 며칠 후,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통화 좀 할 수 있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번에 보낸 그 파일. 내가 봤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했던 것 같아.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견적서 보고 충격받았어. 4억이라는 돈도 놀랍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노동과 희생이 더 놀라웠어. 내 경력도 포기하고 내 삶도 뒤로 미루고 그런 걸 하면서 나한테까지 간섭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서연아, 내가 제대로 사과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내 방식을 존중할게.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진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도와줄게. 간섭하지 않고.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그 견적서는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저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맞아. 나한테 필요한 경고였어. 그걸로 내가 정신을 차렸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대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변해야 해. 진짜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하지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 후로 저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네 집에 갈 때는 미리 전화하고 간섭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매달 육아비를 조금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제 정성을 담아서요.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이번 달 용돈이야. 내가 필요한데 써.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러워했고 저도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요리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할까요?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다시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 아이를 가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 축하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변해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어머님이 진짜로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이, 저를 다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간섭 안 하고 내 방식대로 할 수 있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번에 보낸 견적서 정말 미안했어요. 아니야, 고마워. 덕분에 내가 정신 차렸어.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조리원에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선물도 적당히 준비하고 며느리한테 미리 방문 시간도 물어보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예전과 달리 편안하게 맞아줬습니다. 우리 지은이 보러 왔지. 아기를 안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안아본 겁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손주라는 소유욕이었다면 이제는 며느리가 낳아준 소중한 생명이라는 감사함이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아니? 저는 아기를 며느리한테 돌려줬습니다. 10분도 안 돼서요. 며느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안고 계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더 안아야지. 너한테 가장 필요한 시간이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견적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였던 것 같습니다. 4억이라는 숫자가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육아는 공짜가 아닙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것은 그저 예쁜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하는 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뉴스에서 난리죠. 그런데 그게 누구 탓일까요? 우리 세대가 손주만 보고 싶어 하면서 정작 육아의 무게는 젊은 부부들에게만 떠넘긴 게 아닐까요? 우리가 며느리들을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닐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손주를 원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보낸 그 견적서는 저한테 가장 비싼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와 저는 잘 지냅니다. 손주 지은이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진짜 도움이 되는 할머니입니다. 돈으로도 도와주고 며느리가 힘들 때 아기를 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이렇게 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손주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아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를요. 그리고 정말로 손주를 사랑한다면 그 무게를 함께 나눠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요. 4억이라는 견적서는 충격적이었지만 저한테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그렇게라도 해서 제 정신을 차리게 해줘서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더 나은 시어머니, 더 나은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며느리가 편안하게 육아할 수 있도록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주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며느리를 존중해 주세요. 며느리도 여러분의 딸처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저는 6년이라는 시간과 4억이라는 충격적인 견적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더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손주도 볼 수 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질 테니까요. 이상 4억짜리 견적서로 정신을 차린 65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전하세요.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되는 시어머니가 되세요. 그게 손주를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